오는가 또는 어떤 생활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가가 실제로는 그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공동체의 규모를 어느 정도나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인류가 대부분 거의 모든 지역의 기후 환경에 적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운 지역으로 이동했던 호모사피엔스들도 10만 년 전쯤 되면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변화라든가 또는 생태학적인 변화에 거의 다 적응을 하게 됩니다.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들이 어떤 고정적인 한 지역에서 거주지를 형성하고 거기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동하기 쉽게 소규모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활이라는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어떤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고 실제로는 가지고 가기 쉬운 그런 재료들, 예를 들어 주변에서 늘상 구할 수 있는 흙이라든가 지피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의 거주지를 형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성별의 구분, 젠더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여성들보다 힘이 세다고 간주되는 남성들이 사냥 같은 데 많이 종사를 했었고요. 여성들은 주로 채집, 그리고 이제 육아, 이런 것들을 많이 종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렵 채집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했던 시대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자료라든가 기록이라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수렵 채집 생활을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실제 오늘날에도 수렵 채집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라든가 태평양 일부에 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산업화되고 어떤 글로벌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을 봤을 때 아마도 10만 년 전에 혹은 5만 년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이라는 것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주로 사냥이라든가 또는 이제 예를 들어 힘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일들에 종사를 했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 열매라든가 주변의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것에 많이 종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렵 채집 생활 같은 경우에는 잉여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 동안 내가 필요로 하는 열량, 그 칼로리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먹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변에 많은 것들,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또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저장하는 그런 습관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가 고프면 나가서 먹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영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남아있는 잉여 생산물에 따른 어떤 계급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부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이 제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 채집 생활보다는 농경 생활이, 그리고 농경 생활보다는 근대가 훨씬 더 삶의 질이라든가 수준이라는 것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오늘날과 또는 농경생활과 또는 수렵채집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수렵채집생활의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또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주로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열량을 따져봤을 때 소위 말하면 수렵 채집 생활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들의 어떤 섭취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거나 모자라거나 마치 수렵 채집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이나 가정을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인류의 조상으로 남아있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분절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와 함께 실제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뭐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실제로는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의식들이 복잡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면 기록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라든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굴 벽화를 통해서 많은 이제 형태의 예술들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라스코 동굴 벽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실제로는 그 동굴 벽화에 보시게 되면 동물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그 동물의 숫자라는 것이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냥감을 얻기 위한 것인가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냥감을 얻어서 보다 풍족한 혹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동굴 벽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들이라든가 인간의 모습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수렵 채집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변의 환경, 특히 동물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다른 자연환경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굴 벽화를 보시면 전부 다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다양성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갔을 때에는 이 동물이 뭐를 의미하는 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런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동굴 벽화에 인간과 인간의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동물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특히 수렵 채집 시대에 인간의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해 왔었고,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는 게 특히 뭐 기후변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수렵 채집이라든가 농경이라든가 근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큰 동물이 나를 위협한다든가, 또는 뭐 밤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와서 나를 공격한다든가, 혹은 이제 수렵 채집이라는 것이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먹을 것을 이제 얻는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겨울이라든가 또는 가뭄이 들었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어떤 주변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 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라는 것이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적인 위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염원하고, 또는 그런 것들의 번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굴 벽화라는 것을 이제 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처음에는 동굴 벽화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종의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재래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당시 그 수렵 채집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자 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일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17,000년 전부터 지구가 점차 온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는 온난화와 실제로는 빙하기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지구가 온난화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뭐 많은 빙하들이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안가의 40% 정도가 17,000년 전에 전부 다 바다에 잠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륙으로, 더 안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예전에는 해안가라든가 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한 특정한 지역에서, 특히 바닷가라든가 또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해안가가 해안가의 뭐 많은 지역들이 바다에 잠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내륙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강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인간이 적응해 왔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강의 범람,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들을 통해서 침적토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간이 초기 농업의 형태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농경 시대는 보통 10,000년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만 년 전쯤에 이제 수렵 채집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만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혹은 9만 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의 생활을 이제 사람들이 영위를 했었고요. 농경 시대는 보통 10,000년에서 8,000년 정도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류의 거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농경 시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년에 가까운 수렵 채집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큰 시기예요. 10만 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지만 그 10만 년이 우리에게 미쳤던 영향력과 실제로는 전체 인류의 70%가 경험했던 10,000년에 해당하는 농경 시대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0년이 채 되지 않은 산업화의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이 이제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됐다 또는 농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농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단순히 뭐 벼를 재배하고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가축화와 작물화를 같이 합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동물이라는 식물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인간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작물화 혹은 가축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보다 쉽게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과 기술을 전부 다 농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경이라는 것은 시작된 지역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시기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137억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타임스팬에서 본다면 실제로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시공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실제로 농경이 시작됐던 것은 한 지역이 굉장히 우월하고 굉장히 우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소위 말하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농경, 특히 뭐 가축화라든가 또는 작물화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지역을 보실 수 있어요. 보면 뭐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농경이라는 것이 시작됐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의 기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아까 뭐 복잡성의 수준이라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 또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제가 거대사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기술이라는 것도 어떤 복잡성의 수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예전에는 뭐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농사를 지은 여러 가지 형태의 농작물을 이제 베는데 돌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런 것들이 뭐 굴이라든가 청동기라든가 또는 철이라든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인류 사회의 경제적인 규모 또는 인류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수준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렵 채집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시대가 굉장히 개방적인 그리고 훨씬 더 조방적인 어떤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농경시대에